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요르단은 이제 죽은 나라라고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뭄이 들어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요르단에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들어서면서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먹을 물과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던 요르단 사람들이 이제는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한국에 감사 인사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르단 사람 아민입니다. 처음엔 그냥 계절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좀 늦게 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건 상상하지 못했죠. 여긴 원래 건조한 나라지만 이 정도로 말라붙은 적은 없었거든요. 저희 마을 어르신들도 그래요.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애는 처음이라고요. 우리는 요르단의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근처는 예전엔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던 곳이었어요. 해가 강하게 내리쬐어도 밤엔 기온이 내려가서 그 차이를 이용해 작물을 키우곤 했죠. 그런데 올해는 땅이 갈라지고 나무는 말라 죽고 가축도 먹을 풀이 없어 다 쓰러졌습니다. 어린 양 몇 마리를 키우던 제 사촌은 어제 마지막 한 마리도 묻었어요. 눈을 꼭 감고 말이죠. 정말로 무서운 건 이제는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파이프는 3주 전에 끊겼어요. 그 뒤로는 유조차가 오는 날만 겨우 버텼는데 그것도 지금은 멈췄습니다. 시내에 있는 친척집으로 아이들을 보내는 가족이 늘었고 학교는 문을 닫았어요. 아내는 제게 계속 묻습니다. 우리도 떠나야 하냐고요. 그런데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도시는 이미 물 부족으로 혼란스럽다고 들었어요. 수도 암만도 예외는 아니라네요. 하마터면 지난주엔 급수 차량을 두고 폭동이 일어날 뻔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요르단 전역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은 이제 생명선입니다. 어떤 집은 하루에 2컵의 물로 살아간다고 해요. 세수를 하지 않은 지는 오래고 손을 씻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부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행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사막은 이제 사람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뉴스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르단이 이대로면 사막화 1순위 국가가 된다고요. 이 나라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태어났고 아이도 여기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엔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갈 뻔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마을 어귀에 전혀 다른 모습의 구조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마지막 희망이 될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예전엔 저녁 무렵이면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울다가 웃고 장난치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그게 마을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저 바람 소리뿐입니다. 그 바람마저 이제는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 사납고 건조하게 불어옵니다. 저희 집도 아이가 둘 있습니다. 큰애는 올해 9살, 작은애는 이제 겨우 4살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요즘 자꾸 물을 달라고 하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화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야 해요. 물이 없다는 말을 매일같이 반복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도 무기력하고 서글프거든요. 큰애는 이제 물 아껴 쓰는 법을 압니다. 밥 먹을 때 물을 절반만 마시고 나머지를 남깁니다. 그 물로 손을 씻거나 동생 얼굴을 닦아주죠. 아이가 어른이 되는 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단숨에 자라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은 이미 말라붙었습니다. 거기엔 이제 진흙만 남았어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차례를 정해가며 남은 물탱크를 확인하지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걸요. 아랫마을의 한 어르신은 어제 쓰러지셨습니다. 며칠째 물도 못 드시고 약도 못 드셨다더군요. 구급차도 없고 병원도 너무 멀어서 결국은 가족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가축은 이미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물 없이 키울 수 없는 생명들이니까요. 남은 몇 마리라도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먹일 물도 없고 줄 풀도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몇 마리 남겨두고 버텼는데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마치 서서히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눈을 감고 다 떠나보냈습니다.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사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이제는 일터가 없습니다. 땅은 갈라졌고 씨앗은 자라지 않고 하늘은 그 어떤 응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는 얼마 전 트럭 하나에 짐을 싣고 가족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긴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그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뿌리 뽑힌 채 흩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믿기 힘든 장면을 봤습니다. 어제 아침 마을 밖 언덕 너머로 무언가가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햇빛을 반사하는 희한한 구조물, 커다란 돔처럼 생긴 걸 여러 대나 실은 트럭이었어요. 전 처음에 군대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그 구조물은 분명 농사와 관련된 설비 같았어요. 태양광 판넬, 정수장치, 온실처럼 보이는 투명한 벽. 말로만 듣던 스마트팜이란 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이 먼 나라까지 그들이 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물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이유 따위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한 모금의 물과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거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그날 아침 마을 언덕 뒤편에서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먼지 나는 트럭 한 대 지나가는 일이겠거니 하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온 트럭 행렬은 군용도, 건설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그 위엔 낯선 금속 구조물과 투명한 돔 같은 것들이 빼곡히 실려 있었고 하얀색 방호복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언덕 위로 몰려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 역시도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저 장비들은 대체 뭔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잠시 후 트럭 중 하나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려왔고 통역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르단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서 온 스마트팜 기술 지원팀입니다. 지금부터 이곳에 생명을 위한 기술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약속들이 있었고 그 대부분은 물처럼 허무하게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설치 작업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평평한 부지를 만들고 그 위에 금속 프레임을 세우더군요. 태양광 패널이 거대한 날개처럼 펼쳐지고 방구형 투명돔이 조심스럽게 조립됐습니다. 돔 안으로는 정수 시스템과 자동 급수 장치, 그리고 작물이 심어질 수경재배 장비들이 순서대로 들어갔죠. 저희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낯선 우주기지가 우리 마을 한가운데 세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계가 밭을 갈아주는 시대가 왔다더니 이게 그건가 보구나. 어떤 이는 그냥 장식용일 거라며 고개를 젓고 어떤 이는 저 안에 채소가 진짜 자라긴 할까 하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요, 단 하루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돔 안에 흙이 아닌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설치되고 그 위에 작은 작물 씨앗이 놓였습니다. 그 작은 씨앗은 습기와 온기를 머금고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도 모르게 숨을 쉬던 땅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인사하듯 말이죠. 한국인 기술자들은 매일같이 돔 안을 돌며 점검을 했습니다. 온도, 습도, 빛의 세기까지도 모두 컴퓨터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우린 그런 기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도 못했죠. 물이 거의 들지 않는 재배 시스템, 뿌리부터 자라는 작물, 가뭄 속에서도 살아나는 생명의 가능성? 그건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작은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치도 돈도 이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아이들이 내일도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먼 나라까지 닿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희 마을엔 오랜만에 전등이 밝혀졌습니다. 태양광으로 충전된 전력이 온실의 빛을 밝히고 그 불빛이 마치 마을 전체를 감싸는 듯 했죠. 우리 모두 그 조용한 온실 앞에 서서 말없이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막 위에 그것도 흙 한 줌 없이 채소가 자란다니. 우리처럼 농사로 살아온 사람들에겐 그건 동화 속 이야기 같았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이틀이 더 지나자 변화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K스마트팜 온실 안, 투명한 유리창 너머에서 작은 녹색 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손톱만한 크기의 쌍잎이었죠. 마치 낯선 땅 위에서 조심스럽게 숨을 쉬는 생명처럼.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보단 그 조그만 싹 앞에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날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주 그 온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마다 돔 옆에 아이들이 모였고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리며 속삭였죠. 안녕, 오늘도 잘 자라고 있니?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뻤습니다. 우린 오랫동안 웃음을 잃었었는데 그 작은 작물들이 마치 마을의 얼굴에 미소를 다시 띄워준 듯 했어요.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어느 날 9살 된 제 아들이 온실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 풀은 우리처럼 물 없이도 자라는 거야?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네가 살아갈 세상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온실 안에서는 상추, 바질, 어린 당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채소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희망의 색깔이었고 내일의 향기였고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스마트팜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켜보는 정도였지만 이젠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장비를 닦아주고 외부 먼지를 제거하고 태양광 패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일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이 기술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수확 바구니 하나에 상추 열 몇 장이 담겨 마을 사람들 앞에 놓인 겁니다. 그것도 가뭄 속에서 물 한 컵도 제대로 못 마시던 우리가 말이죠. 그 상추를 한 입 베어 문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신이 보낸 선물이구나. 그 상추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뉘어졌고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함께 먹는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지 음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자 이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작은 온실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막 위에 뿌려진 한 줌의 희망이었다는 걸. 수확날, 마을 전체에 퍼진 긴장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잿빛이었고 바람은 메마른 흙먼지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바라본 그 풍경은 정말이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초록빛 상추, 줄기가 통통하게 오른 바질, 아직은 작지만 또렷한 색을 품은 어린 당근까지. 가뭄 한가운데서 자란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싱그럽고 생기 넘치는 작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양광 전력과 초절수 관수 시스템으로 키워낸 말 그대로 물 한 방울 없이 자란 생명들이었죠. 마을 회관 앞에 임시로 차려진 시식대 위에 상추 몇 장과 바질잎, 그리고 얇게 썬 당근 조각이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그걸 조용히 바라보고 있던 중 한 아주머니가 먼저 상추를 집어들었어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표정은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었어요. 놀람, 감동, 그리고 묘한 죄책감까지 섞인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지? 그 말을 신호로 사람들은 하나둘씩 회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작은 바질 잎 하나를 집어 먹었어요. 향이 강했고 잎은 부드러웠습니다. 물 한 방울 없이 자란 작물인데도 일반 농산물보다 훨씬 신선하고 진한 맛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제 딸은 당근 조각을 먹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거 단맛 나. 그 웃음 하나에 저는 그냥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스마트팜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설고 멀게 느껴졌던 그 기술이 이제는 우리 가족을 살리는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온실 관리에 참여했고 심지어는 기술자에게 농사법을 배우겠다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외부에도 전해졌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국을 통해 요르단 가뭄 속에서 자라난 기적의 채소라는 제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워터리스 파밍이라는 말이 기사 제목에 붙었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죽은 땅 위에 살아난 생명, 그 배경엔 한국이 있었다. 그런 보도를 보는 순간 저는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남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겐 기적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의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마웠던 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립이라는 단어를 다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외부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삶을 다시 세우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돔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빛을 바라보며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채소는 물 없이 자랐지만 우리 마음엔 눈물이 흘렀으니까 더 잘 자란 것 같아? 아내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마트팜이 마을에 들어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채소가 자라났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입니다. 기계라곤 경운기 하나, 온도는 하늘에 맡기고 물은 우물에 기댔던 삶이었죠. 하지만 가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작지는 폐허가 됐고 가축은 죽어갔으며 수입은 제로가 되었죠. 그때 느꼈던 무기력감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나란 존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침마다 손에 장갑을 끼고 온실로 향하는 제 자신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해지고 있구나.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스마트팜 관리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비 청소나 수분 조절법 정도였지만 며칠 지나자 온도 제어, 양액 배합, 해충 관리 같은 전문 지식도 하나씩 알려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걸 아주 빠르게 배워갔습니다. 왜 이렇게 금방 익히세요? 기술자가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원래 땅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방식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땅을 읽는 법을 알았고 생명을 돌보는 손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그 손의 기술이 더해진 것뿐이었죠. 스마트팜 관리팀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실직자였던 청년들이 교육을 받아 정식 일원으로 채용되었고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웃 마을에서도 우리 마을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작은 온실 하나가 직업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희망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특별한 하루가 있었어요. 기술자 한 분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던 날 마을 주민들이 작게나마 송별식을 준비했죠. 감사의 뜻으로 바질잎과 토마토 몇 개, 그리고 수확한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선물했어요. 작은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더 고마운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국 기술자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분도 말했습니다. 처음엔 기술을 주러 왔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삶을 배우고 갑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은 돕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이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사다리였고 우리가 다시 존엄을 되찾게 해주는 길이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부쩍 밝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온실에 있는 작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당근이랑 바질이한테 매일 인사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줄만 알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작은 돔 안에서 천천히 다시 피어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압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한국이라는 친구가 있으니까요. 스마트팜이 마을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언론에서도 그린존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죽음의 땅 한복판에서 초록이 살아났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기적은 단지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요즘 들어 마을엔 낯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듭니다. 기자, 외교관, 국제 NGO 관계자들까지. 그들은 스마트팜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건 새로운 외교의 형태입니다. 기술 외교, 생존 외교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우린 단지 물이 필요했고 땅이 다시 숨쉬기를 바랐을 뿐인데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정치적 의미까지 갖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 이 기술을 들고 온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 서기보다 온실 안의 온도계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홍보보다 효율을 말했고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을 말했죠. 정부 협력 프로젝트였지만 현장에선 그런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움받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문제를 해결할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끝에도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기자 하나가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요르단을 선택하셨나요? 그때 그 기술자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하나라도 더 늘어난다면 그게 기술의 가장 정직한 쓰임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뭉클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기술은 종종 경쟁이나 이익의 언어로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 즉 도움이 아니라 기회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누군가는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채소가 아니라 선택지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곳 사람들은 매일같이 온실을 지키고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며 작물의 잎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들은 단지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국기나 외교 문서가 아니라 매일 돌아가는 펜, 물방울처럼 맺히는 습기, 햇빛을 머금은 작물의 녹색 잎이라는 게 저는 너무도 좋습니다. 정치 외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그저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세상 끝에 있는 나라가 우리를 위해 여기에 와주었다는 사실 말이죠. 스마트팜이 들어선 이후 우리 마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광장에선 사람들이 작물 얘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우리 마을이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온실이 생긴 곳은 남쪽 도시 마안이었습니다. 거긴 우리보다 더 심각한 가뭄을 겪던 지역이었고 심지어는 전기 공급조차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술지는 거기에도 똑같은 돔을 설치했고 태양광 발전과 순환식 급수 시스템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요르단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K-스마트팜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채택한다. 그 소식은 마을 라디오를 통해 전달됐고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작은 돔을 바라보며 느꼈던 불신과 두려움이 이제는 나라 전체에 퍼지는 희망의 모델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막지대 20곳에 K-스마트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기존의 폐허 농지 위에, 일부는 완전히 죽은 사막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기술 이전만이 아니라 요르단 현지인들이 직접 기술을 배우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 마을에서 함께 일하던 젊은이 몇 명은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실업자였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한국의 기술뿐 아니라 한국에서 온 마음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스마트팜 안에서 자란 작물로 만든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작은 바질잎이 올라간 빵 하나를 들고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한국에서 온 거야. 그래서 더 특별해. 그 말에 교사가 울컥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신들도 이제 더 이상 이색기술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요르단이 초록빛 반격을 시작했다. 그 첫 장면엔 언제나 한국이 있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확신합니다. 이 변화는 단지 농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반격입니다. 사막이 침식했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절망의 모래 속에서 다시 뿌리 내리는 초록빛의 약속입니다. 우린 지금 더 큰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제목은 분명 이렇게 불릴 겁니다. 요르단 다시 살아나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아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달라며 울다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온실로 달려갑니다. 작은 상추 잎을 만지며 이렇게 말하죠. 아빠, 얘는 매일 자라는 게 신기해.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대답합니다. 그래, 너도 매일 자라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래. 요즘 저희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색연필로 한국 국기를 그리는 겁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열심히 나누어 칠하고 가운데 태극 문양을 삐뚤빼뚤 그려넣은 종이들이 온실 벽에 붙어 있습니다. 작고 투박한 손길로 그려진 그 국기들. 그건 고마움의 표현이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의 상징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들이 우리를 도와준 누군가를 잊고 싶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단지 농업기술이나 돔 형태의 온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이 남긴 건 사람을 다시 믿게 해준 마음,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은 손길의 기억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주 묻습니다. 왜 그들은 요르단을 도왔을까? 우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저 누군가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가만히 지나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요즘 마을 사람들은 자주 한국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계절은 어떤지, 김치라는 건 진짜 매운지, 어떤 아이는 커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도 말하더군요. 그들이 우리를 기억해줬기에 우리는 그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비록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린 이제 서로를 압니다.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준 친구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희망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막,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생명에게도 전해질 수 있으리란 걸요. 우리가 한국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잊지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아민 씨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